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향후 전국 기상도는 어떻게 전개될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회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명 다 윈윈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셋 다 윈윈했는지, 누가 제일 잘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총평처럼 듣겠습니다. 황장 소장님께서 먼저 하시죠. 내용은 굉장히 날카롭게 보였죠. 네. 경제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다. 또 대선 공약이 파기되었다. 경제 민주화라든지 각종 복지 공약이 파기됐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할 말을 다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갔는데요. 의외로 이 뒤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와 야당 간에 별로 공방전이 없어요. 서로 간에 원만하게 그냥 어제 회동을 갖다가 넘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전에 그 회동과는 매우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회동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크게 언론에 회자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말은 날카롭게 했고,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이 파국을 면하는데 서로가 다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대통령, 또 이 4월 달 재보선을 치러야 되는 문재인 대표와 또 이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이 대표 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견제적인 시각,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가 적당히 자기 체면을 갖다가 차리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제는 절대로 원만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결과를 그렇게 양쪽이 정리하는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가장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성과를 낸 쪽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고, 어제 보니까 박 대통령이 다 경청을 하면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런 측면이 많고, 또 딱히 하나 내준 것도 없는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방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처럼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도 없이 소통 행보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문재인 대표가 확인하고 온 겁니다. 제일 한방 웃음을 짓는 쪽은 박근혜 대통령 쪽이다. 네. 그게 못지않게 또 문재인 대표도 상당한 성과가 있어요. 가서 앞서 황 소장 조목조목 얘기했습니다만 할 말 다 했습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최경환 부총리 좀 경질해야 된다. 남북관계 등등 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손에 거머쥔 전과는 많지는 않지만은 가서 할 말 다 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제1야당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에게도 청와대 만남에 빈손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대선 주자로서 의미 있는 행보를 한 거죠. 상당히 큰 만족.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어떤가? 속으로는 상당히 많이 웃고 있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마련한 자리에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나는 특별하게 거기서 역할보다는 양쪽에 만나는데 중간에 중심을 잡았다. 제1 정당다운, 집권당다운 대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말을 많이 하면 좀 이상해요. 말을 아껴가면서 양쪽에서 말을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의미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이 3파 역할을 한 거는 김무성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큰 웃음, 두 번째가 문재인, 그다음에 은은한 미소를 짓는 쪽은 김무성 대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 경제 분야 사안에 대해서 좀 날선 이야기가 나왔죠. 공약을 파기했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최경환 부총리 교체 부분도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반대적인 브리핑 내용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어제 문재인 대표는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방향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안, 또 가계부채를 줄이고 전월세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 또 법인세를 인상해야 되고 세제도 가진층에서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부패 청산으로 저는 방향을 옮긴 부분이 결국은 경제만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 박근혜 정부라고 별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최경환 지금 경제팀은 거의
총선 출마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 외교라든지 각종 부패 척결과 관련된 어떤 예민한 문제들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종범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최경환 그 부총리와 같은 위스콘신 라인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최경환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한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뭐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계속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을 제기해 갈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청산이나 사회 개혁으로 그 문재인 대표를 갖다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집중타를 날린 배경이 뭘까? 쉽게 말하면은 이번 재보선, 4월의 재보선, 내년 총선에 경제 이슈를 화두로 삼겠다라고 하는 포석입니다. 중장기적인 포석, 준비해간 포석이죠. 지금 경제는 뭐 청와대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성과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지표는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어요. 지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지표를 보면은 우리 경제는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지표는 지표고 체감 경기는 거의 최악인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로서는 확신을 한 거죠. 이대로 경제 정책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제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한 것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뭐 고용률, 뭐 주택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이거는 전문가들이 봐도 웃는 얘기거든요. 네. 고용률 20대의 지금 실업률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40대, 50대 이상이 주도했어요. 살기 어려워서 비정규직이라도 가는 겁니다. 또 주택 거래량, 전세값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월세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싼 이자니까 돈 빌려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는 겁니다. 이거를 경제적 성과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야당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반박자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경제 정당, 네. 경제 이슈를 선점을 해서 앞으로의 그 선거 전국에서 주도권을 지겠다라는 포스로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국민들 분노 아마 굉장할 겁니다. 끝으로 드러난 이런 지표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서 반영을 합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나 야권이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야권이 지난 2010년, 11년경에도 그 보편적 복지론을 가지고 2012년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거의 낙관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이 막상 대선 국면에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일방적이지는 않았어요. 또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박근혜 그 새누리당에서 차용도 했고요.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이 토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 공격적으로 내어지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임금 상승론, 기초소득층의 저임금 뭐 또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리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제기될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같이 자영업자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옳은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가급적이면 여야 간에 네. 여야의 경제 농객들 간에 경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거의 여야가 논쟁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문재인 대표 오늘 홍준표 경남도지사 만나러 갔습니다. 뭐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얘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해서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저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서로 벽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네. 설득시키러 간 거 아니고 홍준표 지사도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죠. 서로 입장만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홍준표 지사는 보편적인 복지에 반대하는 무상급식을 표방하는 진보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그 대표 주자로 발돋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뭐 경남도 오해가 결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는 하는 얘기고 홍준표 지사는 총대를 맨 겁니다. 보편적 복지 안 된다. 그러면 선별적인 복지로 가야 될 텐데 보편적 복지를 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가만히 보니까 무상 복지가 괜찮거든요. 여기서 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재인 대표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벽을 보고 얘기하더라도 할 말 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 이를테면 무상급식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더 확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야권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를 대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야를 대표할 수 있는 복지 아젠다를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충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빅보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무슨 뭐 결과가 너희가 봤습니까? 그 자리를 확인한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만남은 의미가 있다. 만나서 그러면은 홍준표 지사는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뭐 경남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밖으로 뺐고 알아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물으면 될 것이고 야당은 무상급식을 비롯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선별적인 복지를 가가지고 다시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때 나서면 됩니다. 무엇이 지구지선의 원칙인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내년 선거 때 이제 주요한 복지 아젠다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가 이미 흘러간 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정 소장. 저는 그 뭐 두 사람이 오늘 뭐 이 논리 가지고는 뭐 별 이야기 할 게 없고요. 각자 자기의 이 보편적 복지와 또 더 나아가서 선별적 복지에 이 자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이 복지를 봤을 때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급식하고 보육 육아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 표가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여성이나 남성에게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저는 한국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뭔가 하면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기 요양병원에 갔다가 호스피스 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웰다잉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이 이 죽어가는 과정까지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한국의 노인의 60, 70%가 거의 가난해요.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에 가고 있어요. 그럼 왜 안 하느냐? 이 노인들은 지금 뭐 죽어가는 사람들은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결국은 표를 의식한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 중에서 프랑스처럼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가면 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표를 다르게 어떤 사람은 공짜로 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받고 이렇게 주어서 애들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 그냥 공짜인지 돈을 많이 내고 먹는 건지 구별이 안 가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왜 논의를 못 하느냐, 왜 무조건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세금을 갖다가요, 실제로 그 스칸디나비아 3국 같은 나라에는 45% 국민 부담률, 세금 플러스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합치면 45%, 50%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게 23%, 20%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 특정한 부분에만 무상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황 소장이 제기했던 그 호스피스 노인들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대가 아마 나을 겁니다. 다음 총선 때나 다음 대선 때는 이제는 여기에 기반해서 제일 어려운 의료 문제. 의료비도요 아직은요 엄청 비쌉니다. 의료비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료비 문제도 앞으로 총선 때 또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노인들의 뭐 호스피스 문제, 세상을 떠날 때의 그 인권 또는 권리 이런 문제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 겁니다. 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왜 그럼 아이들 문제느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워낙 세계 최하위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 보육 대책으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무상보육을 얘기해서 나온 겁니다. 다급하니까. 이거만 다급하느냐? 그런 물론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총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돈이 재정이 되면은 이것도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테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보편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선별적으로 가서 하위 계층부터 얼마나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네. 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복지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사드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무능이 외교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의 사드 입장은 부적절했다라는 논평까지 나오긴 했는데 말이죠. 또 그렇다고 여당 내에서 한 목소리를 또 내는 건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사드에 대해서 찬반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드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장 소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미국과 안보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중국하고는 경제, 미국하고는 안보. 그렇다고 중국하고 뭐 경제를 100% 의존하는 것도 아니죠. 중국하고의 경제 의존 부분은 중국의 지금 경기 둔화로 앞으로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이 국제적인 이런 역학관계,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라는 역학관계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안보의 안전은 누구와 도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는 그 아시아 중시 정책,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중시 정책, 그래서 놓은 한, 미, 일 삼각 안보 구도,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신들이 그 주장하는 미사일 방어, 이런 어떤 부분에 한국이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을 여태까지는 인내로 기다렸는데 이제는 한국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입장을 선택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어제 차관보급이 와서 지금 한국은 사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자들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 한국이 이 주권 국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의문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략적 모함으로 이렇게 대응해온 부분은 이해를 할 만은 합니다. 뭐 한쪽을 확실하게 택하는 부분보다는 명분을 축적할 때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서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국 정부가요, 이 국민들 앞에 이 현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안보는 미국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솔직히 저는 설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 경제적인 어떤 이 연합체에 대해서는 미국하고도 같이 하고 중국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완전히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냥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거기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모호하게 가겠다라는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불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이 가장 큰가라는 부분. 특히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이제 핵탄두에 이 미사일을 갖다가 이 미사일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실어서 이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단계에서 한국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다음 중국이 그럼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육자회담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중국이 그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걸 더 미뤄서는요, 국론 분열만 생기고 나라 꼴만 우스워지죠. 당초에 청와대가 유지했던 우리 군 당국의 전략적인 모든 원칙은 유효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불거져 버렸습니다. 미국 대사, 리포터 대사 피습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와중에서.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자체가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 다르고 당 얘기도 다르고 당에서도 친이계 지도부 다르고 비박계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친박계 인사들 의견이 다르고 또 전문가들 의견 다 다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마치 광해군 때 주화파 척화파 싸워서 투항하는 그 역사의 눈물이 지금도 그대로 저는 묻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사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방금 황장수 수장이 접근한 이런 방식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봐요. 사드 문제가 그 핵심이 미국과 군사동맹 같이 가느냐 같이 가느냐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드는 사드고 한미 군사동맹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다만 그 군사동맹 차원에서 사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드만큼 안 된다.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드는 중국과 미국은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일 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또는 중국이 더 큰 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만들 필요 없는 거죠. 또 사드 문제는 아직 검증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사드를 포기하면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끝내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명확하게 이 문제는 그건 아니다. 한미 동맹 속에서 우리가 남북 간에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핵무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와중에 사드를 배치되어 버리면은 북한이 어떻게 놓을까요? 중국이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한미 군사동맹과의 직결된 문제를 가버리면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남북 간에 한반도의 군사적인 무기의 이 경쟁 체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또 더더욱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가 아주 민감한 속에서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를 이 반경이 한 2,000km에서 4,000km 가지 않습니까?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치할 경우에 뭐를 얻는가?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드가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방어형이라기 때문에 중국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사드를 하고 중국도 중국이 나름대로 또 미사일 방어를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사드가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하면 사드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드가 중국을 공격을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가 거론되는 이유가 북한이 이미 비핵화지만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의 소형화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화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사드가 기술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그다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주한미군이 28,000명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평택이나 이런 기지를 갖다 정확하게 조준해서 핵미사일을 쏴서 미국이 볼 때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또 한국이 감당을 못해서 네. 미군이 빠지면 아직 우리는 독자적으로 북한을 갖다 방어하기에는 이제 핵을 가져서 비대칭 전력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이 미군이 한테서 우리가 가져가라고 했던 달라고 했던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다시 또 좀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사정사정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오바마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 정권입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해 있다고 한다면 사드 문제에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에 모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앞으로 이 문제가 단지 사드의 배치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립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됐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 관련된 이야기 박상병 시사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